112 신고센터에 걸려온 전화 한 통. 경찰입니다. 경찰입니다. 여보세요? 괴로운 신음소리와 함께 좀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이어지다가 전화는 끊겼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쓰러진 사람은 이미 사망한 후였다고 합니다. 복부 부분에 칼 같은 걸로 이렇게 한번 찔린 흔적이 있었어요. 누가 봐도 타살인 그런 형태. 교복 차림으로 가방을 메고 엎드린 채 숨을 거둔 학생의 손에는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고 마지막 발신 내역이 바로 112였던 겁니다. 피해자가 신고한 거예요. 피해자. 죽어가면서. 사망한 학생은 근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17살 한인택군. 누군가 흉기로 인택군의 복부를 한 차례 찔렀고 그 한 번의 공격이 사망에 이를 만큼 치명적이었던 겁니다. 복부를 이 정도의 깊이로 찔렀다는 것은 반드시 살인의 의지가 있었다고 보는 게 의학적으로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대동맥이 찔렸기 때문에 출혈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아마 사망에 이르는 속도가 빨랐다고. 작은 혈관이 아니거든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고등학생이 칼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되자 경찰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군이 흉기에 찔려 숨진 곳은 파출소에서 불과 100m도 떨어져 있지 않은 곳입니다. 경찰은 관할 구의파출소에 수사본부를 꾸리고 형사 40여 명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한 지 닷새 만에 같은 학교 학생 2명이 용의자로 긴급 체포됩니다. 결정적인 단서는 인택군이 사망 직전 112에 남긴 신고 음성.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름이 홍길동이다 그러면 이름만 길동이 하는 이런 그 전화 이제 신고가 있었어요. 다음날 학교 와서 그 이름 비슷한 사람 친구 있나 찾아봤더니 마침 그 우리가 찾는 그 용의자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는 바로 인택군의 중학교 동창이자 사건 당시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김군이었습니다. 원한이 있는 같은 학교 학생이 동선을 알아내서 기다렸다가 이제 흉기로 찔렀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신고 음성 외에 경찰이 김군이 범인임을 확신하게 된 건 사건 당일 인택군이 사망한 현장 근처에서 김군을 본 목격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유소에서 일하던 알바생이 있었는데 뭐 범인인 것 같은 애들 뭐 봤는데 뛰어넘을 공중이 갔다. 그리고 다시 갔다 다시 못 갔다. 신호를 안 하고 대치를 한 대만 하고 이렇게 생겼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자꾸 다음에 라인을 시켜가지고 보여줬더니 왔다고 치고 목격자가 본 2명이 바로 김군과 그의 친구 정군. 긴급 체포된 2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이 그날 인택군을 쫓아갔노라 자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2사람을 대질시킨 결과 인택군을 찌른 건 김군임이 밝혀지면서 정군은 풀려났던 겁니다. 당시 알려진 범행 동기는 학교 폭력이었습니다. 이들은 숨진 한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평소 괴롭힘을 당한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폭력이 원인이 되어 벌어진 10대들의 참극. 사건은 그렇게 막을 내리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후 1년이 다 될 무렵 인택군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군이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첫 번째는 이게 증거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물적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뭐 피고인에 관련된 게 아무것도 안 나왔다는 거죠. 당시 현장으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서 흉기인 칼이 발견됐는데 거기에선 김군과 관련된 아무런 증거도 나오지 않았고 김군과 정군이 했던 자백 역시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경찰의 강압 수사에 의한 허위 자백이라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학교 폭력으로 인한 동급생 간의 살인으로 알려졌다가 다시 1년 만에 경찰에 의해 억울한 누명을 쓴 사건으로 마무리된 부이동 고등학생 살인 사건. 과연 진실은 뭘까? 우린 세 사람을 아는 이들을 만나 물었습니다.
김군과 정군이 복수를 하려고 인태군을 쫓아갔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걔가 그런 애는 아닌 것 같은데. 까불까불거리긴 했지만 사람을 칼로 찌른다? 그럴 만한 애는 아니었어. 사망한 인태군 역시 누군가에게 살해당할 만큼 원한을 살 친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되게 잘 베풀어주고 되게 착했어요. 착한데 공부도 잘해가지고 되게 또 좋아라 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친구한테 무슨 원한이 그렇게 있어서. 사건을 마치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복수극처럼 묘사한 언론 보도에 화가 나 항의 전화까지 했었다는 친구들. 윤택이 아빠는 이제 원래 뇌종양을 앓고 계셨는데 사고 난 다음에 이제 병이 악화가 이제 됐죠. 결국에는 종양으로 돌아가셨죠. 그동안 몇 번이고 용기를 내 의문을 부려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 윤택이 써졌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오늘도 결국 판결문의 첫 장도 넘기지 못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상상만으로도 숨이 멎는 아들의 마지막이 적힌 기록을 도저히 볼 자신이 없습니다. 얼마나 겁이 났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그리고 니네들이 정말로 그랬니? 그러고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네라고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니? 때려주지. 차라리 때려주지. 어디가 부러지게 때려주지. 어머님은 아직도 김 범인이다. 정말 그 아이가 범인이 아닌지 알고 싶어요. 특히 우리 아이가 마지막으로 녹취 112에 신고했던 음성을 정말 꼭 한번 판독해보고 싶어서. 그 젊은 친구의 음성은 기억에 남죠. 충격은 되게 컸었죠. 그때는 죽을 때까지 저 머릿속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음성은. 주로 밤을 새워 작업하는 만큼 섬뜩한 느낌이 들어 결코 쉽지 않았던 작업.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 사람 이름을 부른다라는 느낌은 있었나요? 이게 사람 이름인지는 제가 판단하기는 그랬고요. 그래서 저는 좀 부정확한 말이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발화했다고 보기보다는 고통에 의한 신음소리라고 판단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인태군의 신음소리와 신고를 받은 경찰의 말소리는 모양이 달랐는데 김군의 이름이라 주장한 부분은 말보다는 신음소리와 모양이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소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서 예측하는 거예요. 예측. 그러니까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데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거기서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불명확한 발성으로 나와 있는 112 진술 그 신고 내용만 가지고 정확하게 너가 범인이라고 지목했던 건 옳고 그름을 떠나서 확증 편향적 또는 사전 편향적인 수사란 얘기죠. 경찰 수사에서 또 다른 의문은 칼입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칼에는 김군의 지문이나 혈흔이 없었는데 경찰은 왜 김군을 범인으로 확신했을까? 그 칼이 저 우두두두래요. 그 지문 자체가 나올 수 없는 거고. 만졌어도 지문이 안 나오는 재질의 손잡이라는 겁니다. 신금물은 지금 표면이 굉장히 오돌토돌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또 이런 요철로 인해서 지문의 패턴이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증거물의 표면이 거친 경우에는 지문이 잘 현출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경찰 주장대로 재질에 따라 지문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던 겁니다. 그로 인해 과학적 증거를 확보하기 힘들었던 경찰이 집중했던 것이 바로 목격자 진술이었습니다. 그날 인태군을 쫓아간 두 남자가 김군과 정군이라고 진술한 윤 씨. 하지만 윤 씨는 김군과 정군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잠깐 보고 정확히 기억하는 게 가능할까? 우린 윤 씨의 목격담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윤 씨가 3명을 봤다는 바로 그 지점에 윤 씨와 비슷한 시력을 가진 2명을 서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실험 내용은 알려주지 않은 채 그 앞으로 3명의 학생이 소리를 지르며 뛰어가게 했습니다. 그러자 실험자들은 당시 윤 씨처럼 소리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 뛰어가는 3명을 봅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2명만 돌아오는 과정까지 모두 목격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본 상황을 정확히 기억할까? 얼굴이 정확히 보였어요? 네, 얼굴이 보이긴 했어요. 누구다라고 찍으라고 하면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건 당시 경찰이 목격자 윤 씨에게 김군을 보여주고 용의자인지 아닌지 물은 건 사건이 발생한 지 4일째 되던 날입니다. 우린 사건 당시처럼 목격 실험을 한 지 4일째 되던 날 윤 씨 역할을 맡았던 2명의 실험자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4일이 지난 후에도 이들은 쫓아오던 2명을 기억할 수 있을까? 실험 당시 김군과 정군의 역할을 맡았던 연기자들과 또래 남학생들 사진을 섞은 후 그날 본 2명을 고르게 했습니다. 과연 찾을 수 있을까? 첫 번째 실험자는 1명만 맞췄고 2번째 실험자는 모두 틀렸습니다. 윤 씨가 이들보다 기억력이 좋았던 걸까? 그는 어떻게 4일 후 김군을 보자마자 그날 본 사람이 맞다고 확신했던 걸까?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경찰이 윤 씨에게 수갑을 채운 김군 1명만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수갑 찬 피고인을 봤을 때 저 사람이 범인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무고한 사람이 유죄 판결 난 것으로 입증된 사례 중에 86%에서 90%가 대부분 목격 진술의 오류 때문에 그 범인으로 잘못 지목된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은 거기에서부터 출발이 됐다라고 보여져요. 다양한 검증 결과 경찰이 김군을 범인으로 확신한 이유를 납득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군이 범인으로 몰린 것은 자백 때문입니다. 김군은 왜 범행을 자백했던 걸까? 이제 김군을 만나 직접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30대 초반이 되어 있을 김군. 그는 과연 우리를 만나줄까? 여기 혹시 김 씨 댁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 SBS 방송국에서 왔는데요. 방송국임을 밝혔는데도 아무 경계심 없이 문을 열어줍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제 2005년도에 있었던 사건 있었잖아요. 네. 네,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말씀 좀 듣고 싶어가지고 왔거든요. 집에는 가족이 있으니 나가서 얘기하자며 앞장을 섭니다. 드디어 그를 만나면 정말 묻고 싶었던 그 질문을 할 시간입니다. 사실 제가 궁금한 거는 그날 그 현장에 계셨던 아니요. 한인택 군을 그날 밤에 만나신 적이 없어요? 없죠. 그게 문제예요. 저도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당시 경찰은 책대여점 아르바이트생과 함께 동행한 김군의 친구에게도 김군의 알리바이에 대한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심을 하며 범행을 자백하라고 협박했다는 겁니다. 의자에 앉아서 바로 차는 거죠. 이제 영화에서처럼.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에는 부모님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하면 일단 너희 아버지도 구속을 시켜야겠다. 막 울면서 이제 살려달라고 아니라고 뭐라고 하면 끝난다는 게 별거 없어. 그리고 들어가면 금방 나와. 이렇게 한 4번, 5번 정도 더 나올 거야.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알겠어요. 빨리 나오고 할 테니까 나도 어떻게 좀 해줘요. 결국 범행을 자백하는 진술서를 쓰고 부모님을 만난 후에야 용기를 얻어 범행을 부인했다는 김군. 당시 상황을 분석해 볼 때 범인을 짐작케 하는 단서는 2가지. 인태군이 사망 직전 112에 한 신고와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입니다. 2가지 사실을 놓고 봤을 때 범인은 면식범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마지막까지 살인을 확인하지 않고 도주한 거잖아요. 면식 관계에 있을 때는 살아나서 신고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범행이 여기서 마무리가 됐어야 됩니다. 사실 그 정도 되면 범행도구를 현장에 유기한다는 것이 버려도 내가 지목되지 않을 것이다. 전반적인 상황을 다 놓고 볼 때는 좀 비면식의 경우에서도 충분히 고려가 됐어야 되지 않는가. 김군이 범인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경찰보다 더 적극적으로 목격자를 찾아 나섰던 김군의 가족. 그래도 우리가 목격자 찾는데 뭐 엄청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계속 신고를 했어요. 그 친구 한 30분 동안 진짜 며칠 들어갔어요. 그 친구 다음날 뛰고 그 친구 다음날 뛰고 사람들 동네에서 뭐 뒷바퀴에서 구멍 들어오는 거 깜빡 하는데 결국 윤 씨 외에 다른 목격자를 찾지 못한 탓에 유일하게 남은 단서는 칼밖에 없습니다. 당시 경찰은
김군에게 청계천 노점에서 칼을 샀다는 진술을 받았습니다. 칼 어디서 사왔어? 자꾸 이거를 하는데 근데 생각난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옛날에 아빠랑 청계천 다니 맨날 팔장수. 과연 청계천 노점에서 살 수 있었던 칼일까? 우리는 칼 사진을 들고 전문적으로 칼을 취급하는 가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톱니가 길지 않고 중간까지 있는 거 봐서는 낚시용 나이프, 피싱용 나이프인 것 같아요. 이건 매장에서 파는 그런 나이프는 아니고요. 그냥 철물점, 낚시점, 아마 낚시점일 거예요. 사건이 발생한 지역에서 이런 칼을 가지고 다닐 만한 이들은 없었던 걸까? 탐문을 하던 중 우린 당시 이 지역에서 칼을 소유했던 범죄 조직을 알고 있다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옛날에 사고 치던 형도 있어요. 원조교세 사기쳐가지고 하는 형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사건도 엄청 유명했었어요. 강진구 안에서는. 다음 소식입니다. 당시 뉴스에도 보도가 될 만큼 유명했던 그 지역 청소년들의 범행. 청소년 67명이 한꺼번에 덤벼들어 마구 때린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그들 중 칼을 가지고 다녔다는 2명의 리더가 목격자 윤 씨가 그날 봤다는 2명의 모습과 매우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 형들 2명이 칼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나이 많은 형들 2명, 그 리더라는 놈이 키 컸죠. 한 175에서 한 180,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은 키가 한 명 남짓했고 170 한 2, 3. 철수군 또한 처음 조사를 받을 때 사건 당일 골목길에서 불량해 보이는 2 남자와 시비가 붙을 뻔했다고 진술했는데 그들의 외모 역시 윤 씨가 봤다는 2명과 매우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이 그 지역에서 칼을 소지하고 다니는 이들에 대해 수사를 한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다는 겁니다. 경찰이 동네에 칼 들고 다니는 누가 있겠냐 물어볼 수 있죠. 칼 본 적 있냐 아니면 근데 그런 거 1도 없었어요. 판결문을 살펴본 법조인들은 경찰과 검찰이 자백과 목격자 진술만으로 김군을 범인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쉽다는 입장입니다. 옛날에 그 자백이 증거의 왕이라는 그 중세 시대의 그런 큰 사고방식에서 어떻게 보면은 벗어나질 못했던 게 원인이 아니겠느냐. 적어도 검찰 단계에서 자백 정도는 확인을 하고 기소를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거는 필연적으로 무죄를 갈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 김군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인택군을 죽인 범인은 사라졌고 지난 15년간 누구도 그 죽음에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죄를 받아서 형을 재수사의 가능성은 없는 걸까? 자료를 검토하던 전문가는 한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증거물, 현장 증거물 자체를 다시 분석하는 게 핵심이다. 당시 수사기관은 칼의 손잡이에서 지문과 혈흔은 검사했지만 DNA 검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지문하면 그 다음에 이제 DNA는 안 하는 것으로 또 많이 생각했던 시기이고요. DNA 감시 기술이 그런 접촉 증거물에서는 잘 검출이 안 됐어요. 그래서 많은 의뢰 자체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범행 도구가 지금 제대로 보관이 되고 있다면 DNA 검출을 해볼 수 있는 건가요? 예, 당연히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칼과 칼집의 범인의 DNA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칼을 뽑으려면 칼집을 잡아야 되니까 잡은 부분에서 DNA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어쨌든 기술 자체는 굉장히 민감해져서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취재가 끝나갈 무렵 우리는 어머니를 다시 만나 그동안의 취재 내용을 전했습니다. 15년간 김군이 범인이라고 믿었던 만큼 취재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어머니.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한참 만에 마음을 추스른 어머니가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우리에게 한 얘기는 우리 역시 범인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범인이 아니다 해도 내 아이는 어찌됐건 살해를 당했잖아요.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날 그 장소에서 그렇게 한 아이의 생명을 앗아간 사람은 반드시 자기 머릿속에 자기 눈에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인택이 엄마는 끝까지 생각하고 있고 끝까지 찾고 있다고 전하고 싶어요. 끝까지 찾고 있다고.